또 들어갔어. 저 늙은이가 오늘도 며느리 방에 세 번째 들어갔다니까. 초가집 담장 밑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아낙네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속삭이자 우물가에 모여있던 여자들의 눈빛이 일제히 엄 노인의 집으로 쏠렸습니다. 해가 서산 너머로 기울고 찬바람이 골목근 먼지를 쓸어 올리던 저녁이었습니다. 남의 집 굴뚝, 연기까지 다 아는 작은 고을에서 80 노인이 젊은 며느리 방을 하루 3번 드나든다는 소문은 이미 불길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 며느리의 배가 날이 갈수록 불러오고 있었으니 사람들의 혀끝이 독해지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아비는 전장에서 죽었다는데 저 배는 대체 누구시냐? 누군가 낮게 내뱉자 다른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구긴 누구야. 눈으로 보고도 모르겠어. 그때 삐걱 소리와 함께 낡은 대문이 열렸습니다. 엄노인이 질그릇 약단지와 기모른 사기 죽사발을 두 손에 받쳐들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허리는 활처럼 굽었고 손등은 마디마다 퉁퉁 부어 있었으며 손톱 끝은 추위에 검게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두 손에 올린 그릇들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손안의 그릇보다 방 안의 사람 숨결이 더 깨지기 쉬운 것처럼 발끝을 조심스레 고르며 걸었습니다. 담장 너머 수군거림을 들었을 터인데도 고개 한번 들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켠 장작더미 앞에서 잠시 기침을 삼킨 뒤 그대로 안채 끝 작은 방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정임이 전사 통문을 받은 날 쓰러진 뒤로 그 방은 늘 죽은 사람 숨처럼 조용했습니다. 엄노인은 문고리를 잡은 채 잠시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등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임아, 죽이 조금 식었다. 한 숟갈만 더 들자.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는 익숙한 사람처럼 조심스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짝이 닫히는 순간 담장 밖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혀차는 소리가 터졌습니다. 세상에, 남들 눈이 무섭지도 않나. 저러고도 시아버지라 할 수 있나. 죽은 아들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겠다. 그 말들은 겨울 바람보다도 더 매섭게 얇은 흙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방 안의 풍경은 소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창호지 틈으로 스며든 저녁빛 아래 정임은 방 한구석 요 위에 반쯤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두 눈은 청하게 꺼졌고 핏기 없는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불러오른 배 위에 올린 두 손은 마치 제 몸이 제 것이 아닌 듯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노인은 아무 말 없이 약단지를 내려놓고 식지 말라고 품속에 감춰왔던 헝겊으로 죽사발을 다시 한번 감쌌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다시피 앉아 숟가락으로 죽을 천천히 저었습니다. 오늘은 대추를 조금 더 넣었다. 네가 어제는 쓴맛이 돈다 했지. 정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버님, 이러지 마세요. 며칠 만에 새어나온 목소리는 갈라진 갈대 같았습니다. 동네 사람들 말이 더 심해졌습니다. 오늘도 우물가에서 제 배를 보며 끝내 말을 잇지 못한 정임이 고개를 떨구자 엄노인은 숟가락을 든 손을 멈추었습니다. 잠시 뒤 그가 내쉰 숨은 기침보다 가늘고 길었습니다. 남이 뭐라 하든 너는 밥을 먹어야 한다. 차라리 저를 내보내십시오. 제가 사라지면 아버님 욕도 잠을 것입니다. 그 말에 엄노인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화도 내지 않고 그저 숟가락에 죽을 한술 떠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네가 나가면 이 집 마지막 숨도 나간다. 정임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밖에서는 지나가던 아이들이 돌멩이를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더러운 집이다. 더러운 집.
누군가 아이를 말리기는커녕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엄노인은 그 소리를 듣고도 방문 쪽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등의 핏줄이 붉어질 만큼 숟가락 자루를 꾹 쥐었다가 다시 풀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숟가락을 정임의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한술만 먹자. 아기는 죄가 없다. 그 한마디에 정임은 끝내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방 안에는 흐느낌과 함께 양냄새, 식은 죽냄새, 눅눅한 겨울, 이불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 바깥에는 사람의 살을 베는 말들이 밤안개처럼 짙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 늙은 노인이 왜 이토록 악착같이 며느리 곁을 지키는지, 왜 욕을 먹으면서도 하루 3번 그 방에 들어가는지, 왜 제 한 끼를 굶어가며 저 죽 한 그릇에 대추 한 알 더 넣는지. 마을 사람들에게 그 집은 이미 부끄러운 소문의 근원이었지만 엄노인에게 그 방문하는 마지막으로 남은 혈육의 숨결이 붙들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문 밖에 쌓인 악담보다 더 오래되고 더 깊은 비밀이 아직은 누구의 입에서도 나오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흐느낌이 겨우 잦아들 무렵 엄노인은 빈 죽사발을 들고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문 앞에는 누가 던졌는지 마른 흙덩이와 썩은 무청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그것들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허리를 굽혀 하나씩 주워 담았습니다. 허리는 이미 펴지지 않았고 손가락 마디는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는 오래된 버릇처럼 천천히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러다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손을 멈추었습니다. 저 영감은 욕을 먹어도 낯빛 하나 안 변해. 부끄러움도 없는 게지. 엄노인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빗자루를 세워두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소단에는 그가 먹으려 남겨둔 보리죽 한 사발이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그것을 내려다보다가 손을 뻗어 뚜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덮었습니다. 대신 장독 뒤에 숨겨둔 굳은 보리떡 한 조각을 꺼내 천천히 씹었습니다. 딱딱한 떡 조각이 목에 걸려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 물은 밤중에 정임이 목말라 할 때 쓰기 위함이었습니다. 새벽닭이 울기도 전 엄노인은 무릎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삽자루처럼 마른 다리로 우물까지 걸어가 오지 물 항아리에 두레박물을 담았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손등에 튀자 그는 잠시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끝 감각이 둔해진 지도 오래였으나 오늘따라 유난히 시렸습니다. 물항아리를 이고 돌아오던 길 마을 어귀 김노파가 그를 불렀습니다. 엄서방. 젊은 시절부터 그를 보아온 늙은 여인이었습니다. 엄노인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김노파는 주변을 살피더니 품속에서 삶은 달걀 하나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내가 닭 한 마리 남은 게 나은 거다. 네가 먹어라. 엄노인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괜찮기는 무슨. 얼굴이 누렇게 떴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달걀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껍질을 벗겨 작은 사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아침 햇살이 들기 전 다시 정임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정임은 밤새 거의 잠들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엄노인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말했습니다. 오늘은 좋은 것이 생겼다. 조금만 먹자. 정임은 사발 속 달걀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버님은요, 나는 새벽에 먹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임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더 묻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조각을 입에 넣자 눈물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엄노인은 못 본 척 창호지 찢어진 틈을 손으로 눌러 붙였습니다. 그 순간
바깥에서 거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엄노인, 문 열어라. 이켠의 사촌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문을 밀치고 들어와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가장 앞선 사내가 정임의 방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집안 망신도 정도가 있지. 저 여인을 당장 내보내시오. 아니면 족보에서 당신 내주를 끊겠다. 엄노인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늙은 얼굴은 초췌했으나 눈빛만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끊길 줄이 남아있으면 끊어라. 사내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죽은 이켠 얼굴에 먹칠을 하겠다는 거요. 그러자 엄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방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내 아들 얼굴은 내가 안다. 너희가 입에 올릴 것 없다. 방 안에서 정임이 숨을 죽였습니다. 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문틈을 흔들었습니다. 사내들은 욕설을 퍼붓다 돌아갔지만 떠나며 대문 기둥을 발로 차고 갔습니다. 낡은 기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엄노인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듯 돌아서서 약사발을 들었습니다. 놀랐지. 이제 약 먹자. 그러나 그가 사발을 받쳐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더는 참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왜 저를 지키십니까? 저 때문에 아버님이 다 잃으십니다. 엄노인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낮고 쉰 목소리가 방 안에 떨어졌습니다. 나는 이미 20해 전에 다 잃어본 사람이다. 정임이 눈물을 머금은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노인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두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검게 죽은 손톱, 굽어 펴지지 않는 손가락, 평생 무언가를 감추어온 손. 그 손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그제야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이 마을 누구도 모르는 오래전 겨울의 어둠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수연은, 아니 정임은 엄노인이 남긴 마지막 말을 오래 붙들고 있었습니다. 20해 전에 다 잃어보았다는 그 한마디는 낡은 방은 공기보다도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엄노인은 더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침 약그릇을 치우고 나간 그는 곧장 뒷마당 장작더미 곁에 쪼그리고 앉아 낫자루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무뎌진 쇠붙이가 돌에 스치는 소리가 쓸쓸하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던 정임은 문득 이켠이 떠나기 전날도 저 소리가 났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엄노인은 늦도록 장작을 패고 또 팼습니다. 마치 아들에게 해줄 수 없는 말을 도끼질로 대신하는 사람처럼 말이었습니다. 그때 집은 비록 가난했으나 지금처럼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초가 지붕은 새어도 웃음은 새지 않았고 밥상 위 반찬은 적어도 서로 먼저 먹으라 미루는 정은 넘쳤습니다. 이켠은 새벽마다 산에 올라 나무를 해왔고 정임은 냇가에서 빨래를 하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엄노인은 그런 둘을 멀찍이 보며 괜히 헛기침만 하곤 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온 뒤 처음 맞은 겨울, 정임은 낡은 솜저고리를 뜯어 엄노인의 조끼를 새로 기웠습니다. 아버님은 추위를 많이 타신다며 밤새 바느질한 것이었습니다. 엄노인은 받아들고도 민망한 듯 투덜거렸습니다. 내 나이에 새 옷이 무슨 소용이냐. 그러자 이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30년은 더 사실 겁니다. 그날 엄노인은 처음으로 소리내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혼이 난 지 석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웃 고을 호라비 노인이 군포를 내지 못해 관아에 끌려갈 처지인데 그 집 어린 손자들은 아직 젖먹이라 아비 없이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관아에서는 장정 하나를 대신 징발해도 된다 했고
마을 사내들은 저마다 외면했습니다. 그날 저녁 익현은 혼자 마당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정임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리 하십니까? 익현은 한참 만에 말했습니다. 제가 가면 저 어린 것들은 아비를 잃지 않아도 됩니다. 정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면 저는요? 당신네 아이들은요? 익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조용히 엄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엄노인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네가 가면 이 집은 누가 지키느냐? 익현은 잠자코 이마를 바닥에 댔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키우려 평생 등을 굽히셨습니다. 이번엔 제가 남의 아이들을 살리고 오겠습니다. 엄노인은 말을 잃었습니다. 오래된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한 상에 둘러앉았으나 누구도 젓가락을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엄노인은 술 한 잔을 따라 아들 앞에 놓았습니다. 마셔라. 전장에선 이런 것도 못 마신다. 익현은 술잔을 들고 한참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늦더라도 정임은 지켜주십시오. 엄노인은 버럭 소리쳤습니다. 죽을 사람처럼 말하지 마라. 익현은 웃었지만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정임은 끝내 울음을 참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깊은 밤 익현은 조용히 정임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엄노인은 마당에 홀로 앉아 하늘만 보고 있었습니다. 별빛 아래 늙은 어깨가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익현은 낡은 보퉁이 하나를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정임은 문지방을 붙잡고 울었고 엄노인은 끝내 대문 밖까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이 골목 끝에서 돌아보았을 때 굳게 닫힌 대문 안쪽에서 기침 소리 하나가 길게 새어나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정임은 몸살처럼 앓기 시작했습니다. 입맛이 없고 자꾸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엄노인은 전쟁 걱정에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누구도 몰랐습니다. 떠난 아들이 이 집에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것이 편지 한 장이 아니라 아직 이름도 없는 작은 생명이었다는 것을. 익현이 떠난 뒤 집안은 숨소리마저 줄어든 듯 고요해졌습니다. 새벽이면 늘 들리던 장작 패는 소리도, 정임이 부엌에서 그릇을 부딪히며 움직이던 기척도 사라졌습니다. 엄노인은 예전보다 더 일찍 들러나갔고 더 늦게 돌아왔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머릿속에서 아들의 뒷모습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임은 그런 시아버지 앞에서 애써 밝은 얼굴을 하려 했으나 사람이 없는 마당에 홀로 서 있으면 자꾸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속이 울렁거리고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처음엔 근심이 병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김노파가 그녀의 손목을 짚어보더니 오래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정임아, 이것은 병이 아니다. 뱃속에 사람이 들었다. 그 한마디에 정임은 얼어붙었습니다. 기쁨보다 먼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전장에 있고 생사는 알 수 없는데 이 소식을 누가 믿어줄 것인가. 엄노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지방을 짚고 앉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익현아, 네가 집에 씨를 남기고 갔구나. 그날 저녁 그는 평소보다 많은 장작을 떼어 따뜻한 물을 데웠고 정임에게 밥 한 술이라도 더 먹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입은 그보다 빨랐습니다. 정임이 의원 집에서 약재 냄새를 맡고 토했다는 말이 퍼지자 우물가 여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남편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배가 들었대. 전장 간 사내가 밤에 몰래 다녀갔나 보지. 그 말 뒤엔 곧 더 낮고
더 독한 웃음이 따라붙었습니다. 누가 다녀갔는지는 저 집 늙은이만 알겠지. 그런데 말입니다. 정임은 장에 나갔다가 그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보리쌀 자루를 떨어뜨렸고 흩어진 저말을 줍지도 못한 채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노인은 마당에 흩어진 보리쌀을 말없이 주워 담았습니다. 저녁 무렵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죽 한 그릇을 끓여 방문 앞에 앉았습니다. 정임아, 조금만 먹자. 안에서 흐느낌만 들려왔습니다. 제가 나가 죽으면 소문도 끝날 겁니다. 엄노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죽는다는 말은 다시 하지 마라. 아버님도 들으셨지요. 사람들은 이 아이를 더럽다 합니다. 그러자 엄노인은 방문에 기대어 천천히 말했습니다. 세상 입이 더럽지 아이가 더러운 적은 없다. 문이 열리고 정임이 붉어진 눈으로 나왔습니다. 엄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죽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네 뱃속에는 이편이 돌아올 길이 들어있다. 그 말에 정임은 그릇을 붙들고 오열했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아직 시작도 아니었습니다. 사흘 뒤 관아에서 군졸 하나가 누런 봉투를 들고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엄노인의 집 앞에서 이름을 확인하더니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익현, 북방 전선 전사. 순간 정임의 손에서 물동이가 떨어져 산산이 깨졌습니다. 엄노인은 봉투를 받아들었으나 글자를 펼쳐보지도 못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던 마당에서 낡은 종이만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정임은 다시는 스스로 방문을 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사 통문이 온 뒤로 집은 살아있는 사람의 집이 아니라 넋이 머무는 빈집 같았습니다. 정임은 방 안에 누운 채 거의 말을 잃었습니다. 눈은 떠 있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천장만 바라보았고 밥을 입에 넣어도 삼키지 못했습니다. 엄노인은 통문을 여러 번 펼쳤다가 다시 접었습니다. 글자마다 칼날이 숨은 듯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너지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 또 한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엄노인의 하루는 더욱 또렷하게 3번으로 나뉘었습니다. 새벽에는 약초를 다려 정임의 속을 달랬고 한낮에는 죽을 쑤어 억지로라도 먹였으며 밤에는 발이 붙지 않도록 종아리를 주물렀습니다. 그가 방문을 열 때마다 마을 사람들의 혀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새벽에도 들어갔대. 죽은 아들 상도 안 끝났는데 참 대단한 늙은이지. 저 배를 지키는 정성이 눈물겹구나. 아이들까지 담장 밖에서 따라 웃었습니다. 엄노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문을 닫을 때마다 손등의 힘줄이 더 짙게 붉어졌습니다. 어느 날 정임은 그가 식은 손으로 자신의 발목을 주무르는 것을 보다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님, 그만하십시오. 저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저 때문에 아버님까지 욕을 먹습니다. 엄노인은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낮고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죽은 사람이면 내 아들도 2번 죽는 것이다. 정임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이현의 사촌 형제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마을 훈장 어른 둘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가장 앞선 자가 마당에 서서 큰 소리 쳤습니다. 엄노인, 더는 못 봐주겠소. 저 여인을 친정으로 돌려보내시오. 뱃속 아이도 당신 집안과 상관없는 일 아니오. 다른 노인이 혀를 찼습니다. 죽은 사람 이름 더럽히지 말고 정리하는 게 옳소. 엄노인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낡은 소매를 흔들었습니다. 이윽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리할 것은 당신들 입이다. 순간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사촌 형제가 얼굴을 붉히며 달려들 듯 앞으로 나왔습니다. 늙은이가 미쳤구나.
그러자 엄노인은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허리는 굽었으나 눈빛은 젊은 날 칼날처럼 서늘했습니다. 내 며느리는 이 집 사람이다. 아이도 이 집 핏줄이다. 더 말하면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수로? 엄노인은 대답 대신 마당 구석 낫자루를 손에 쥐었습니다. 녹이 쓴 쇠붙이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발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욕설을 퍼붓고 돌아갔습니다. 떠나며 대문에 침을 뱉고 썩은 집단을 던져놓고 갔습니다. 해가 저물자 엄노인은 아무 말 없이 그것들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남은 쌀독을 열어보았습니다. 바닥이 손바닥만큼 드러나 있었습니다. 남은 쌀독을 그는 한참 들여다보다가 자기 몫으로 남겨둔 보리 한 줌까지 모두 솥에 털어 넣었습니다. 밤이 깊자 죽냄새가 퍼졌습니다. 엄노인은 사발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임은 흐릿한 눈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아버님은 드셨습니까? 그는 익숙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먼저 먹었다. 정임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받다가 문득 멈추었습니다. 그럼 왜 손이 이렇게 차십니까? 엄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겨울비가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와 함께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오래된 비밀이 조금씩 이 집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겨울비는 밤새 초가지붕을 두드렸고 새벽이 되자 집 안팎은 눅눅한 냉기로 가득했습니다. 엄노인은 거의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로 먼저 일어났습니다. 기침이 깊어져 허리를 접을 만큼 몸이 흔들렸지만 그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를 죽였습니다. 방 안 정임이 깰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젖은 장작 사이에서 마른 조각을 골라 겨우 불씨를 살렸고 어젯밤 남겨둔 죽을 다시 데웠습니다. 솥 바닥을 긁어 모아도 사발 하나를 채우기 어려웠습니다. 엄노인은 잠시 망설이다 물을 더 붓고 오래 저었습니다. 묽어진 죽을 바라보는 눈빛이 쓸쓸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웃는 얼굴을 만들어 방문을 열었습니다. 정임아, 오늘은 속이 좀 나아 보인다. 따뜻할 때 먹자. 정임은 누운 채 몸을 일으키려다 배를 감싸주며 신음했습니다. 밤새 아랫배가 당기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던 것입니다. 엄노인의 얼굴빛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는 사발을 내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바로 덮어주었습니다. 많이 아프냐? 괜찮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정임은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습니다. 엄노인은 더 묻지 않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멈춰선 그는 한참 허공만 바라보다 곧장 마을 의원 집으로 향했습니다. 진흙길은 미끄러웠고 바람은 살을 에웠습니다. 의원 집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못마땅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굽니까? 엄노인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며느리 배가 몹시 아픕니다. 진맥 한 번만. 문은 반쯤 열린 채 멈췄습니다. 안에 서 있던 의원은 엄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소문만은 그 집 일까지 내가 나서야 합니까? 돈은 있어. 엄노인은 품속에서 동전 몇 줌을 꺼냈습니다. 의원은 그것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약값도 안 되는군. 돌아가시오. 문이 닫히려는 순간 엄노인은 문지방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 살리는 일 아닙니까? 의원은 잠시 흔들리는 듯 했으나 이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눈이 있는데 내가 괜히 욕먹을 일은 못합니다. 결국 문은 닫혔습니다. 빗물이 처마 끝에서 엄노인의 어깨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돌아서는
발걸음이 젖은 낙엽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니 정임은 이를 악물고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엄노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뜨거운 물수건을 만들어 허리를 받쳐주고 배를 쓸어주었습니다. 아버님, 의원은 오신답니까? 그는 시선을 피한 채 말했습니다. 곧 올 것이다. 그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낮이 되자 통증은 조금 잦아들었지만 정임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엄노인은 창고를 뒤져 마지막 남은 좁쌀 자루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봄까지 버티려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절반을 퍼담아 장에 나갔습니다. 좁쌀을 팔아 약재와 마른 대추, 미역 한 줌을 사왔습니다. 장터에서도 사람들의 눈길은 따가웠습니다. 저 늙은이 아직도 며느리 치마폭만 붙들고 산다더라. 누군가 비웃었지만 엄노인은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약재 꾸러미가 젖지 않도록 품속 깊이 감쌌습니다. 저녁 무렵 그는 대추를 넣어 탕약을 달이고 미역국 냄비를 올렸습니다. 정임은 국 냄새를 맡자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익현이 미역국을 좋아했지요. 엄노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래, 어릴 적엔 냄비째 들고 마시려 했다. 잠시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스쳤다가 곧 사라졌습니다. 정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님, 익현은 정말 돌아오지 못합니까? 엄노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국자를 내려놓고 아궁이 불만 바라보았습니다.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오래전 어느 겨울밤 어린 익현이 굶주려 울던 얼굴과 자신이 마을을 떠나야 했던 그날의 눈보라가 함께 어른거렸습니다. 그는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도 내가 막아야 한다. 누구도 더 잃게 둘 수는 없다. 그날 밤 엄노인은 자신의 밥그릇을 비운 채 정임의 방문 밖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통증이 오면 곧장 뛰어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침이 목 끝까지 차올라도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정임의 얕은 숨소리가, 방 밖에서는 늙은 사내의 굶주린 배가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밤은 길었고 추위는 사람의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엄노인은 방문에 등을 기대고 앉은 채 몇 번이나 깜빡 잠이 들었다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방 안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벌떡 일어나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임아, 괜찮으냐? 안에서는 잠긴 목소리가 겨우 흘러나왔습니다. 예, 아직은 괜찮습니다. 엄노인은 다시 주저앉았지만 더는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새벽닭이 울기도 전 그는 무릎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굳어 한동안 펴지지 않았습니다. 겨우 몸을 일으킨 그는 부엌으로 가 어젯밤 남겨둔 미역국을 데웠습니다. 국물은 적었고 미역은 몇 가닥뿐이었으나 그는 정성껏 사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몫으로 남겨둔 굳은 보리떡 한 조각을 잘게 부석국에 넣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든든해지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정임은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눈밑은 검게 꺼졌고 입술은 터져 있었습니다. 엄노인은 아무렇지 않은 듯 사발을 내밀었습니다. 오늘은 미역국이다. 아이에게도 좋다더구나. 정임은 사발을 받다가 손을 떨었습니다. 아버님은 또 안 드셨지요. 먼저 먹었다 하지 않았느냐. 그는 늘 하던 거짓말을 다시 했습니다. 정임은 더 말하지 못하고 국을 삼켰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으로 내려가자 눈물이 함께 흘렀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누군가 거칠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노인, 나오시오. 문을 열자 마을 훈장, 어른이 몇몇 사람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훈장 어른은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말이 너무 많소. 젊은 며느리가 배를 품고
늙은 시아비와 한 집에 사니 마을 체면이 서지 않소. 당장 친정으로 보내시오. 엄노인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갈 친정이 있었으면 벌써 갔겠지요. 다른 사내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아이 낳기 전에 내보내시오. 누구 핏줄인지도 모를 아이를 우리 마을 호적에 올릴 순 없소. 엄노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내 아들 핏줄이다. 훈장 어른은 혀를 찼습니다. 죽은 자가 와서 증명이라도 한답니까? 그러자 엄노인은 대문 기둥을 붙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증명은 하늘이 한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욕설을 던졌습니다. 그까지 미쳤구나. 저 늙은이도 같이 묻어버려야 해. 그러나 엄노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비바람에 깎인 돌처럼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침을 뱉고 돌아갔습니다. 떠나며 쌀겨 한 자루를 마당에 엎어놓고 갔습니다. 개나 닭이나 먹으라며 던진 모욕이었습니다. 엄노인은 한참 그 자리를 보다가 빗자루로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쌀겨를 물에 씻어 닭죽처럼 끓였습니다. 정임은 냄비를 보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저 때문에 이런 것까지 드십니까? 엄노인은 국자를 저으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굽는 것보단 낫다. 정임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아이를 지우겠습니다. 저 하나 없어지면 다 끝납니다. 순간 엄노인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금간 바닥에 쇳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정임이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엄노인은 숨을 고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아내를 살리지 못했다. 아들도 지켜내지 못했다. 그런데 네 뱃속 아이까지 잃으란 말이냐. 그 말 끝에 그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정임은 처음 보는 노인의 눈물이었습니다. 방 안은 오래 침묵에 잠겼습니다. 잠시 뒤 정임이 흐느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엄노인은 천천히 몸을 숙여 그녀를 일으켰습니다. 네 죄가 아니다. 세상이 너무 쉽게 돌을 던질 뿐이다. 그날 저녁 하늘엔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노인은 지붕 새는 곳마다 집단을 얹고 문틈마다 헝겊을 막았습니다. 손이 얼어 감각이 사라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 정임이 잠든 뒤에도 그는 마당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흩날리는 눈 사이로 먼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익혀나 이번만은 내가 꼭 지키마. 그리고 그 순간 마을 어기 눈길 위로 낯선 그림자 하나가 비틀거리며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눈은 밤새 그칠 줄 몰랐습니다. 초가지붕 위에 쌓인 눈 무게에 석가래가 삐걱거렸고 문틈으로 스며든 찬바람은 방 안의 온기마저 조금씩 앗아갔습니다. 엄노인은 새벽부터 지붕에 올라 삽으로 눈을 밀어내렸습니다. 팔에 힘이 풀려 몇 번이나 미끄러질 뻔했으나 그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정임과 아이가 있는 방이 무너지기라도 하면 끝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겨우 지붕에서 내려온 그의 숨은 거칠게 끊어졌고 입술은 퍼렇게 질려 있었습니다. 잠시 몸을 녹일 틈도 없이 곧장 아궁이 앞으로 갔습니다. 장작은 바닥이 보였고 쌀독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당 구석에 쌓아둔 솔가지와 마른 볏짚을 모아 불을 지폈습니다. 연기가 눈을 맵게 찔렀지만 그는 기침조차 삼켰습니다. 방 안에서 정임이 낮게 신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부터 잦아들던 통증이 다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엄노인은 물을 데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임은 배를 감싸 안고 식은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아버니, 오늘은 이상하게 더 아픕니다. 엄노인은
손등으로 그녀의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10까지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겁먹지 마라. 내가 산파를 다시 모셔오겠다. 정임은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지난번처럼 또 쫓겨나실 겁니다. 엄노인은 손을 살며시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쫓겨나더라도 가야 한다. 네가 아프면 내가 살아있을 이유가 없. 그 말은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그는 낡은 두루마기 하나를 걸치고 눈보라 속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마을 찻집 문을 두드렸으나 안에서는 인기척조차 없었습니다. 둘째 집에서는 창문 틈으로 얼굴만 내민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더러운 집일에 엮이지 않겠다. 셋째 집에서는 문이 열리자마자 빗자루가 날아왔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엄노인은 눈 덮인 마당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이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어깨 위에 쌓이고 머리 위에 쌓이고 모은 두 손 위에 쌓였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그대로 있었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문은 이미 닫혔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흰 눈이 검은 두루마기를 덮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이마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다음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마을 끝에 홀로 사는 늙은 산파 변노파 집을 찾았습니다. 변노파는 문을 열자마자 엄노인의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사람 얼굴이 왜 이 모양이요? 엄노인은 말없이 두 손을 모았습니다. 며느리가 위급합니다. 살려주시오. 변노파는 잠시 침묵하다 약상자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아이 받는 일은 하늘 일이요. 두 사람은 눈길을 헤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엄노인은 몇 번이나 비틀거렸고 변노파가 팔을 잡아 겨우 일으켜 세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정임의 비명이 문 밖까지 새어나왔습니다. 변노파는 급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엄노인은 방 밖에 멍하니 서 있다가 아궁이에 불을 더 지폈습니다. 뜨거운 물이 필요하다는 말이 들릴 때마다 항아리를 들고 뛰었고 헝겊을 달라 하면 자기 속적삼까지 찢어내 주었습니다. 시간은 끝이 없는 듯 흘렀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깊어도 정임의 신음은 닿지 않았습니다. 엄노인은 문지방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탓에 눈앞이 자꾸 흐려졌습니다. 그래도 그는 쓰러지지 않으려 두 무릎을 세게 꼬집었습니다. 안에서 변노파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힘을 더 주어야 해. 아이가 나오려 한다. 정임의 찢어지는 비명이 이어졌고 엄노인은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현아, 네가 듣고 있다면 네 처를 살려다오. 네 아이를 살려다오.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물방울이 주름진 뺨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그때 대문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온 것입니다. 저 집에서 밤새 곡성이 난다. 아이가 죽나 보다. 누군가는 비웃었고 누군가는 구경거리라도 난 듯 담장 너머로 목을 뺐습니다. 그러나 엄노인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겐 세상 모든 소리가 이미 멀어져 있었습니다. 오직 방문 안에서 이어지는 며느리의 숨소리와 아직 세상에 나오지 못한 작은 생명의 몸부림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한밤중이 넘어갈 무렵 방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엄노인의 심장이 젖는 듯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변노파님, 무슨 일입니까? 잠시 뒤 안에서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노인, 마음 단단히 먹으시오. 그 한마디에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멀리 마을 어귀 눈길 위로 누더기 차림의 사내 하나가 비틀거리며 이 집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변노파의 말이 끝나자 엄노인의 손끝이 얼음장처럼 식었습니다. 그는 방문을 밀고 들어가고 싶은 충동을 가까스로 눌렀습니다. 방 안에서는 정임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 초 하나에 의지한 희미한 불빛만 창호지 너머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엄노인은 문지방에 두 손을 짚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안에서 변노파의 다급한 목소리가 다시 터졌습니다. 뜨거운 물을 더 들이시오. 아직 끝난 게 아니요. 엄노인은 그제야 넋을 되찾은 사람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몸은 이미 그의 뜻을 따라 주지 않았습니다. 무릎은 풀려 있었고 눈앞은 자꾸 검게 흐려졌습니다. 그는 벽을 짚고 부엌으로 가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덮쳤지만 정신은 오히려 더 멀어졌습니다. 물동이를 들다 손에서 미끄러질 뻔한 것을 겨우 붙잡고 다시 방 앞으로 뛰었습니다. 변노파는 문을 조금 열어 물을 받아가며 짧게 말했습니다. 아이 머리가 보이기 시작했소. 며느리가 기운이 너무 없으니 밖에서 이름을 불러주시오. 엄노인은 떨리는 입술을 열었습니다. 정임아, 조금만 더 버텨라. 익현이 보고 있다. 아이가 나오면 네가 먼저 안아야 한다. 안에서는 약해진 신음이 이어졌습니다. 엄노인은 문에 이마를 댄 채 계속 말했습니다. 네가 이겨야 한다. 이 아이는 혼자 오지 않았다. 내 남편의 숨, 내 아들의 숨을 안고 오는 아이다. 말끝마다 숨이 끊길 듯 가빠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깥 마당에는 여전히 구경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저리 애를 써도 결국 하늘이 벌을 내리면 소용없지. 또 다른 이는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가 살아나와도 누구 자식인지 어찌 믿나. 그러나 그 말들조차 이제 엄노인 귀에는 거의 닿지 않았습니다. 그의 온 정신은 오직 문 안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촌농이 절반쯤 녹아내렸을 때 마침내 방 안에서 날카롭고도 작은 울음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처음엔 바람이 우는 소리 같았으나 곧 분명한 아기 울음으로 번졌습니다. 엄노인의 두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변노파의 쉰 목소리가 뒤이어 들렸습니다. 사내 아이여, 건강하오. 그 한마디에 엄노인은 문지방을 붙든 채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곧 주름진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익현아, 네가 돌아왔구나. 그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한 생명이 드디어 어둠을 뚫고 세상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 그의 몸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온 순간 그동안 억지로 붙들고 있던 기운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몸을 일으켜 세우려 했으나 다리가 더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문지방 곁에 털썩 주저앉은 엄노인은 몇 번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슴 안쪽이 불에 댄 듯 뜨겁다가도 곧 얼음처럼 싸늘해졌습니다. 변노파가 문을 열고 나와 그를 부르려 했으나 엄노인은 손을 조금 들어 막았습니다. 먼저 아이를 보시오. 정임은 무사하오? 변노파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무사하오. 많이 지쳤지만 살아있어. 그 말에 엄노인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아주 오랜 세월 끝에 겨우 찾아온 평안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턱을 더듬었습니다. 안에서 다시 아기 울음이 터졌습니다. 엄노인은 그 울음소리를 듣고 마치 멀리 떠나 있던 사람을 맞이하듯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야,
늦어서 미안하다. 네 할애비가 그래도 문은 지켰다. 그 말을 끝으로 그의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변노파가 급히 붙잡았으나 이미 늦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노인의 숨은 점점 짧아졌고 마른 입술 사이로 하얀 김만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변노파는 다급히 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정신 놓지 마시오. 안에 들어가 손주 얼굴도 봐야지. 그러나 엄노인은 더 이상 몸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눈동자가 방문 쪽을 향했습니다. 그 안에는 막 태어난 아이와 피투성이 몸으로 숨을 고르는 정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 너머에는 이미 오래전 떠나간 아들 이켠의 어린 얼굴이 겹쳐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는 아주 작게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이제 됐다. 그러고는 문지방에 기대듯 조용히 숨을 놓았습니다. 마당에 모여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수군거리던 입들이 처음으로 멈추었습니다. 안에서는 갓난아이가 세상을 향해 더욱 크게 울고 있었습니다. 한 생명이 처음 숨을 쉬는 밤, 또 한 생명은 가장 조용한 얼굴로 생을 마쳤습니다. 잠시 뒤 정임이 변노파의 부축을 받아 문 가까이 기어 나오다시피 했습니다. 그녀는 품에 쌓인 아이를 안은 채 문 밖에 쓰러진 엄노인을 보자 눈이 뒤집힐 듯 흔들렸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그녀의 갈라진 목소리가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정임은 아기를 품에 안은 채 몸을 끌어 엄노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핏기 빠진 그 손등을 붙잡는 순간 이미 체온이 빠르게 식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음조차 제대로 터뜨리지 못한 채 입술만 떨었습니다. 아버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켠의 아이입니다. 아버님이 지키신 아이예요. 제발 눈 좀 떠보십시오. 그 절규에도 엄노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변노파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고 마당의 사람들 역시 누구 하나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누군가 눈길에 털썩 무릎 꿇는 소리가 났습니다. 모두가 돌아보았습니다. 눈과 먼지로 뒤덮인 누더기 차림의 사내 하나가 대문 기둥을 붙든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아래 드러난 얼굴은 믿기 어려울 만큼 수척했지만 분명 엄노인의 아들 이켠이었습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 누운 아버지와 품에 아기를 안고 울고 있는 정임을 번갈아 보다가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그대로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집을 짓눌러온 모든 오해와 악담이 더 큰 진실 앞에서 무너질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켠은 눈밭에 무릎을 꿇은 채 한동안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방금까지 살아있을 것만 같던 집이 한순간에 상가가 되어버린 광경을 그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품에 안긴 아기의 울음, 정임의 흐느낌, 사람들의 죽은 듯한 침묵이 뒤엉켜 귀를 때렸지만 그의 눈에는 오직 문지방 곁에 기대어 누운 아버지만 보였습니다. 이켠은 비틀거리며 앞으로 기어가 엄노인의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어깨가 손끝에 닿는 순간 그가 참아왔던 세월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살아서 왔습니다. 한 번만 눈을 떠보십시오. 저를 꾸짖으셔야지요. 왜 먼저 가셨습니까? 그는 아이처럼 흐느끼며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러나 엄노인의 몸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정임은 아이를 안은 채 겨우 기어와 이켠 곁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반가움조차 제대로 나누지 못했습니다. 너무 큰 상실이 먼저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노파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밤새 네 처를 살리려 뛰어다녔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못한 몸으로 버티다가 손주 울음 듣고 눈을 감으셨다. 이켠은
그 말을 듣고 더 크게 오열했습니다.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겨우 도망쳐 왔습니다. 한 걸음만 빨랐어도, 한 걸음만 빨랐어도 마당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들은 조금 전까지도 이 집 담장 밖에서 수군거리던 이들이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쉽게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자 초라한 초가집 마당에는 뜻밖에도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소문을 들은 자들, 구경하러 왔던 자들, 그리고 미안함을 숨기지 못한 자들까지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엄노인의 관이 놓이고 향 연기가 피어오르자 익혀는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두루마기, 떨어진 집신, 오래 쓴 질그릇 약단지, 그리고 늘 품에 넣고 다니던 츤 괴짝 하나가 나왔습니다. 익혀는 괴짝을 보는 순간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자 안에는 누렇게 바랜 문서 몇 장과 녹이 쓴 쇠패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까이 다가와 숨을 죽였습니다. 익혀는 쇠패를 집어들었습니다.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쇠패의 무게가 먼저 전해졌습니다. 무엇인지 알기 전부터 보는 이들의 숨이 느려졌습니다. 익현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궁중 내시부에서 쓰던 패찰이요. 그 말 한마디에 마당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내시부라니, 궁이라니,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익현은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0해 전, 제가 10살도 되기 전이었습니다. 집엔 쌀 한 톨 없었고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굶어 울기만 했습니다. 그 겨울 아버지는 돈을 벌겠다며 마을을 떠났습니다. 모두는 장사하러 간 줄 알았지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고을에서 한 사람을 손가락질하며 살았소. 내 아버지를 욕했소. 그런데 여러분은 아시오. 사내의 삶과 이름을 버리고서야 아이를 살릴 수 있었던 사람이 어떤 얼굴을 하고 사는지를 마당이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는 장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 궁에 들어가 4시가 되셨습니다. 몇몇 여인들은 입을 막았고 사내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 얼굴을 보았습니다. 익현은 목이 메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상처받을까, 제가 부끄러워할까 두려우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젊은 날 우연히 이 괴짝을 보고 진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 분을 너희는 며느리를 욕보인 자라 했느냐? 평생 자식을 위해 몸과 명예를 버린 사람을 늙어서 욕정에 미친 자라 손가락질했느냐? 누구 하나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물가에서 가장 독하게 떠들던 아낙네가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어 아이들에게 돌을 던지게 시켰던 사내가 고개를 땅에 박았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곧 마당 가득 무릎 꿇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익현은 그들을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관을 붙들었습니다. 살아계실 때 이 절을 받으셨어야 했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소용입니까? 그 한마디에 몇몇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임은 아이를 안고 천천히 관 앞에 섰습니다. 밤새 피를 흘린 몸이라 걸음마다 흔들렸지만 끝내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갓난아이를 엄노인의 영정 앞에 조심스레 안겼습니다. 아버님,
이 아이는 이켠의 아들이자 아버님이 목숨으로 지켜낸 아이입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이 아이는 아버님 손으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러자 아기는 마치 알아듣기라도 한 듯 작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켜는 아이를 받아 안고 관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지키겠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하신 것처럼 제 목숨을 깎아서라도 이 아이와 정임을 지키겠습니다. 장례 행렬이 마을길을 지나갈 때 어제까지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길 양옆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누구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관이 산등성이에 묻히고 마지막 흙 한 삽이 떨어질 때 멀리 새벽빛이 구름 사이로 번져 나왔습니다. 며칠 뒤 이켜는 아버지가 늘 앉아있던 마당 문지방을 고쳐 세웠습니다. 정임은 아이를 품에 안고 햇볕 아래 처음으로 오래 웃었습니다. 집은 여전히 가난했고 지붕은 낡았지만 더는 부끄러움이 머무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이가 마당을 기어다니다 문지방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이켜는 급히 달려갔으나 아이는 울지 않고 작은 손으로 나무턱을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정임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꼭 아버님 같습니다. 이켜는 한참 하늘을 올려다보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는 아직도 이 집을 지키고 계십니다. 바람이 불어 마당의 낡은 풍경을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굶주림도 악담도 눈물도 지나간 뒤에야 남는 한 사람의 깊은 사랑이 오래도록 머물고 있었습니다.